쌤의 공무원 한국사의 재용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재용정리 주병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27강이죠. 네, 27강 출제순위 104. 그래서 근대 문해부터 하겠습니다. 자, 근대 문해 한말의 문학, 신소설. 그래서 신소설, 신체시, 외국 문학을 번역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신소설은 업문일치, 독립의식 고치, 여권신장, 신분타파 이런 게 있고요. 작품으로는요, 이인직의 혈외누,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은요, 되게 재미있어요. 동물들이 등장해서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한계점이 있다. 건성징악 등 고전적인 어떤 소설 요소가 아직도 존재했다. 자, 신체시. 차남선의 해외계사 소년에게 최초의 신체시라고 그래요. 외국 문학 번역. 작품은 청로의 옥정, 비려른텔, 이솝 이야기, 걸리버 여행기. 그래서 서양 문학 이해에 어떤 관심을 뒀고 공헌했어요. 한계점. 개화에만 관심이 있었다. 의병운동을 비난했다. 일제 침략을 묵인한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제 강점기의 문학. 1910년대는 계몽 문학이 유행했다. 1920년대에는 신경화파 문학이 유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했다. 동인지와 잡지를 많이 간행하죠. 그래서 사실주의, 사회주의도 등장합니다. 카프 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위축되자 순수 문학이 유행해요. 그래서 정지용과 김영랑. 1940년대는 친일문학. 그래서 이광수,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주요한, 김동리 등 친일적인 문학도 등장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정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라고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대미 성전에 참가하자. 이렇게 독려하잖아요. 그런 시를 보내잖아요. 아시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때가 이제 민족 말살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에 충성하는 그런 황국 시민 정책을 동조하는 그런 많았죠. 물론 문학뿐 아니죠. 음악도 그랬고 미술도 그랬고. 한말의 예술, 음악, 창가 유행, 학도가, 독립가, 애국가, 권학가. 미술에서는요, 서양 화풍 속에 유화 등장했다. 장승업, 안중식 유명하죠. 특히 장승업은 되게 유명하죠. 조선시대 3대 화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 3대 화가. 안견, 김홍도, 장승업이에요. 장승업. 안중식은 주로 이제 산수화를 잘 그렸다 그러죠. 연극. 하나 더 있다. 아니구나. 자, 미술 했고, 연극, 신곡운동 전개, 원각사에서 최초로 은세기를 공연했다. 건축에서는 서양 기술, 서양 건축 기술을 도입하죠. 고등양식, 명동성당, 종동교회, 약현성당, 덕수궁 속조전, 신고전주의 양식이고요. 러시아 공사관은 르네상스 양식이다. 자, 네 번째, 일제강점기의 예술, 영화, 나온구의 아리랑. 그리고 독립의식 고치했고, 연극은 신파극. 이변사 있잖아요. 심순애, 이술가 심순애 했죠? 그런 거 신파극이죠. 변사가. 그래요. 또 그 당시에 또 무성영화 있죠? 유성이 아니라 무성영화. 화면에 있는데, 자막만 나오는 거. 무성영화라고 그러죠. 음악은 홍남파와 현재명이 민족 정서를 표현했다. 근데 사실은 이 홍남파 현재명도 친일파였죠. 친일파가 되게 나중에 친일파가 전락하죠. 안익태 애국가. 미술은 이중섭의 황소, 안중식, 고희동, 이상범이 유명하죠. 특히 고희동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서양화가. 또 있죠, 한 명. 나혜석인가? 나혜석은 여성 화가죠. 한말의 종교, 천주교, 교육과 언론에 전념했다. 개신교는 서북지방의 중심.
천도교 동학계승, 만세보 발행, 3.1운동 주도, 대종교 나철 창시, 당군 숭배,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주도, 유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특히 박은식은 양명학을 계승한 사람이고요. 불교는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910년 국가직, 일제강, 죄송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문해 활동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1920년대 중반에는 신경합화 문학에 대두하여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정지용과 김영랑은 신문학 동인으로 순수 문학 발전에 이바지했다. 맞습니다. 특히 정지용은 되게 유명하죠. 향수인가? 가곡도 있죠. 네. 노래를 못 부르겠네요. 3번, 미술에서는 안중식이 서양화를 대표했다. 안중식은 아닙니다. 서양을 대표한 사람은 고이동이죠. 안중식은 서양 쪽은 멀어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영화에서는 나홍규가 아이랑을 발표하여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렇습니다. 춘사 나홍규. 지금도 춘사 영화제도 있죠. 아리랑. 답은 3번이 좋겠네요. 자, 출제순위 105. 일제강점기의 국내 항일운동. 자, 1910년대는요,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항일투쟁했다는 거예요. 교재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는 두 가지 꼭 외워야 되죠. 6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두 개. 자, 배경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고 조선 공성당이 결성됩니다. 1925년. 그러면서 특히 학생들이 주도가 돼요. 그래서 독서회, 비밀 조직을 결성하고 휴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 중심의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60만세 운동이에요. 1926년. 원인은 식민지 교육 정책에 반발했다. 순종의 장례식에 맞춰 만세 운동을 준비했고, 과정은 학생층과 사회주의 세력이 각기 추진하다가 결국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을 극복하려고 했다. 민족유일당 운동 연결됐고, 특히 학생층이 어떤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 11월. 이건 다 아시죠? 그 나주역에서 그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일제 차별적인 교육 정책에 반발했다. 나주역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 과정, 일본인 경찰이 차별적으로 조사했다. 신간의 지도, 학생 비밀 조직이 참여했다. 그래서 의의는 3.1운동 이후 가장 최대의 항일운동이었다. 뭐가? 광주 학생운동이. 자, 문제. 2008년도 지방지 문제 풀어볼게요. 192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년대입니다. 1번.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설립한다는 취지하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했다. 그렇습니다. 2번. 민족자본의 육성을 위해 물산장려운동을 추진했다. 그렇죠. 3번.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조선 공산당도 조직되었다. 그러네요. 4번.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고 한국 학자들이 결집하여 진단학계를 창립하였다. 이거 언제 돼요? 1920년대가 아닙니다. 언제 때요? 이것은 1934년입니다. 이때가 이 해가 뭐냐면 정약용 서거 99주년이에요. 99주년이에요. 그래서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이때 조선학 운동을 벌입니다. 예. 그 답은 4번 좋겠네요. 그 다음 출제순위 106 농지개혁 1950년 3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은 국민 대다수가 수정농이고 이들이 지주제 개혁과 일본인들의 토지를 분배하자고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했죠. 어디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1946년. 거기에 자극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 군정에서는 안 했죠. 안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1949년 6월에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근데 자꾸 반발이 많았어요. 특히 지주들이. 그래가지고 수정을 하다가 결국 1950년 3월에 개정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농지개혁법을 시행합니다. 원칙 1가구당 3정보 이내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유상매입, 유상분배입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그러니까 3정보 이유는 다 팔아라 그거예요. 그럼 농민에게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주에게는 어떻게 팔았냐? 지주가 팔았을 거 아니야. 대부분. 지주가 어떻게 팔았냐면 잘 들으세요. 자, 정부가 지주에게 삽니다. 농지를 사요. 그때 당장은 정부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주에게 뭘 줬냐면 지가증권을 줬습니다. 지가증권. 그래서 정부는 그 매입한 농지의 가격에, 농지가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줬습니다. 누구에게? 지주에게 주고 이를 5년으로 나누어 현금. 그러니까 5년으로 나누고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어음이죠. 그래서 주고 이제 5년을 나누어, 그러니까 분할해가지고 이것을 그의 쌀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보상하기로 했어요. 반면에 농민에게는 그 농민의 땅을 팔겠죠. 지주가 판 것을 이제 농민이 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농민도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농민에게는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농민은 분배받은 토지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 1년 평균 생산량의 1.5배, 150%를 생산물로 5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주도 5년 동안이고 농민도 5년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농민에게는 5년 동안 그 해 수확량, 생산량의 1.5배를 내라. 그럼 이것을 현금화시켜서 지주에게 주는 것이겠죠.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흐름이.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지주제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농민 대다수도 이제 자기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한계점. 임야 등 비경작지는 제외됐다. 그래서 토지가 아니라 농지개혁이잖아요. 지나친 물가 상승으로 농민의 생산물 납부 부담이 컸다. 그렇죠? 생산물의 150%는 적지 않은 거죠. 적지 않은 겁니다. 되게 부담이 큽니다. 또 지주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보상도 지연됩니다. 자, 교재 남북한 토지제도 개혁 비교를 두 개 있죠? 꼭 그 비교하는 그 표 있죠? 꼭 기억하세요. 북한에서는 무상몰순, 무상분배, 5정보 한도, 지주제 소멸, 지주의 월남초래, 기밀성에 대한 지지도 상승. 남한에서는 유상매입, 유상매수, 무상분배, 유상분배, 3정보 한도. 결과적으로는 지주제 소멸, 자정농 증가. 자, 문제 풀게. 2008년도 9까지 다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표가 있어요. 1945년 말 현재 남한의 토지 소유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농경지, 소작지 전 일본인 소유예요. 그 조선인 지주 소유 차작지. 그래서 답, 전 이게 다 있는데 이게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 남한의 토지 소유 상황인데, 자, 결국 문제는 뭐겠습니까? 농지 개혁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1번 유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다. 아니죠. 유상매수의 매수. 몰수도 아니야. 유상매수, 유상분배. 2번 임야 등 비경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신한공사를 핵심 추진 기관으로 삼았다. 신한공사를 핵심 추진 기관으로 삼았다. 아니죠. 정부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신한공사는 이제 미군정 때, 이 미군정이 일본인 토지를 이제 몰수해가지고 신한공사에 불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북한의 토지제도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우리 반대죠. 우리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한 그 자극을 받았죠.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까 잠깐 더 설명드리면 신항공사 있잖아요. 신항공사. 신항공사는요, 1945년 11월에 미 군정이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개편한 회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항공사가 관리하던 귀속 농지,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인 농지죠. 일본인 토지, 그 토지를 유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항공사는 미 군정 때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출제선이 107위 한국전쟁. 자, 거의 막바지 왔네요. 자,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고 그러죠. 배경. 뭐 다 아시죠? 남한은 북진 통일, 북한은 적화 통일을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했다. 미군과 소련군의 일부가 철수했다. 38도선 부근에서 국군과 북한군의 무력 충돌이 빈번했어요. 북한의 전쟁 준비,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그래요. 소련과 중국과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준비를 해왔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바로 미국의 에치슨 선언입니다. 1950년 1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의 태평양 방해선에서 대한민국과 타이완을 제외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까지. 그래서 안류해상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까지만 인정하겠다. 방어선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은 제외.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김일성이 남침을 한 거죠. 자, 과정. 북한군의 기습 남침.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서울 점령, 대전 점령. 그래서 낙동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도 수도를 옮겼죠. 어디로? 부산으로. 그래서 전시 수도가 됐죠. 부산이.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고 서울 수복, 평양까지 탈환. 또 심지어서 북쪽까지 올라갔죠. 압록강, 도만강으로 진격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하죠.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했다. 그러다가 서울 다시 빼앗깁니다. 그래서 한강 남쪽으로 후퇴해요. 그리고 다시 또 서울 다시 더 수복하고. 이제 그러다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 이제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왔다 전진 후퇴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전쟁이 점점 장기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때 미국도 전쟁을 길게 끌 이유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때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메가더를 해임시킵니다. 메가더 해임시키고 소련이 먼저 유엔에서 휴전을 제의해요. 그래서 이게 1951년 6월이고 그래서 미국도 이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처음으로 휴전회담을 개최해요. 1951년 7월 12일. 근데 반면에 이승만은 반대했죠. 휴전을. 오히려 이승만은 이참에 북진 통일하자. 그래서 휴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휴전회담은요. 장기간 2년 동안 질질 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전쟁 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군사 분계선 문제 때문에 굉장한 그 두 가지 때문에 휴전 협정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전쟁 포로 같은 경우는요. 전쟁 포로는 유엔군은 자유 송환 그 자유 의사에 맡기자. 근데 소련군은 아니다. 동국 송환, 자동 송환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입장이 대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자동, 자유. 소련군 쪽은 자동이었다. 결과적으로는요,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 포로 송환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이승만은요, 거제도에 있던 방공포로를 전격 석방합니다. 그런지 미국도 인정하죠. 결국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주행합니다. 근데 휴전협정 문서에는 대한민국의 서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직후에 이제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영향 다 아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큰 피해 줬죠. 남북 분단에 고착화됐다. 이질감이 더 심해졌다. 생산 기술, 생산 공장, 경기도로 큰 파탄이 일어났다. 파괴가 됐다. 동족, 이상가족이 늘어났다. 이런 거. 식량 부족,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전쟁 중입니다. 1951년 2월인데, 국군이 거창 주민을 간첩이라고 오인해가지고, 간첩 혐의로 삭살한 거예요. 국민방위군 사건은 1951년 3월인데,
국민방위군의 장교들이 국고군과 군수무자를 착복한, 그래서 방위군들이 굶어 죽은 사건이에요. 두 사건 꼭 기억하시고. 자, 문제. 2011년도 지방직이네요. 다음은 1945년부터 50년까지 발생했던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기록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삼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의 결의서, 신탁통치안을 결정했다.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년 12월이죠. 니은,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월 10일이죠. 디귿,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1948년 9월. 리을, 북한은 38조선 전 지역에 걸쳐 남침을 감행했다. 1950년 6월이죠. 따라서 그럼 다음에 나오죠?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대로 가면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답지에서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출제순위 108. 신라의 골품제도 그래요. 배경, 중앙 집권하는 과정에서 족장의 세력 크기에 따라 편제한 신라 독특한 폐쇄적인 신분제도다. 그리고 이 골품제는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했던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층 위주, 지배층을 대상으로 했던 지배층 위주의 신분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 정치와 사회생활을 엄격히 규제했다.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을 제약했다. 관등에 따라 복색을 결정했다. 진골은 최고 2벌천까지 승진했다. 1등급이죠. 육두품은 최고 아창까지 6등급까지 승진했다. 특히 그래서 육두품이 가장 골품제에 불만이 많았죠. 그러니까 진골은 1등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벌천. 육두품은 아찬, 5두품은 대나마, 4두품은 대사까지. 나머지는 뭐예요? 1, 2, 3은 뭐예요? 1, 2, 3은 원래 얘도 지배층이에요. 근데 이제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요, 거의 뭐 평민화 됐어요. 평민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두품부터 4두품까지는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 거의 평민화가 되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나 이 6두품들은 골품제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위제라는 게 있었어요. 중위제. 중위. 무골 중자, 자리 위자. 그래서 이런 골품제 승진 제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위제를 실시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입니다. 관등에 따라 복색이고요. 바뀌면 안 돼. 자, 2007년도 국가직. 다음 도표는 신라의 골품과 관등에 관한 것이다. 제시된 도표에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 표가요, 골품 그 표예요. 1번,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렇죠? 2번,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하천이다. 처음 받는 관등은 다 하죠. 대하천이 아닙니다. 진골은요, 제일 마지막 17 관등, 조위도 받을 수 있어요. 네. 3번, 5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6두품은 자색 빼고 다 입을 수 있고, 진골은 다 입을 수 있고, 6두품은 자색은 못 입고, 5두품은 자색, 비색은 못 입고, 4두품은 청색, 비색, 자색 못 입고. 그죠? 그 그림 보면 다 나오죠? 그다음 4번, 골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관등이 한계가 있었다. 맞죠?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제한이 있었다. 골품제. 이렇게 진골은요, 이렇게 이 골품에 따라 이렇게 관직의 승진이 달랐어요. 한계가 제한된 게 있었다. 그래서 진골은 장관, 시중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육두품은 장관까지 못 올라가고 차관, 실랑직 같은 차관직 정도만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골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육두품은 차관급까지만
가능했다. 자, 출제순위 109, 삼국과 일본 문화. 그거 보면 아시죠? 백제, 고구려, 신라 등이 있는데요. 삼국시대에는 일본에 무슨 요인을 줬다?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때는 하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많이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수했다. 아직기, 왕인, 노래사치계 이런 게 있죠. 또 뭐 고류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백제 가란양시. 그 교재를 보시면 되죠. 고구려는 담징,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 종이와 먹 사용법을 전수, 해자, 회관, 다카마스 고운벽화. 이것은 고구려의 수산이 벽화와 비슷하다. 신라는요, 조선술과 제방 축조술을 전수했다. 이 교재는 빠져있지만 가야도 있어요. 가야도 있어요. 가야는요, 가야 토기 기술이 전해져가지고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줬다. 누가? 가야가. 자, 삼국의 문화. 6세기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7세기 나라에서 발생한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줬다. 통일신라 원효, 강수, 설청의 불교와 유교 문화를 전수했다. 심상은 화엄사상을 전수했고 하쿠오 문화 성립에 영향을 줬다. 자, 2008년도 국가직 문제 풀게요. 삼국의 문화의 1번 전파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기억, 왕인, 천자문과 논어 전파. 맞아요. 4세기 때 전투했다. 니은, 담징, 종이와 먹의 제조술 전파. 맞죠? 디귿, 해자, 호류지가 호류사예요. 금당벽화 제작. 이거는 담징이에요. 리을, 아직기, 조선술과 제방 축조술 전파. 이것은 신라입니다. 미음, 노래사치계, 일본 쇼토쿠 태자 교육. 이것은 담징이죠. 아니, 해자입니다. 노래사치계는 6세기 성왕 때 불경과 불상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 답지에서는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기역과 니은. 자, 마지막입니다. 출제순위 110. 110. 자, 우리 역사의 특수성. 자, 고대 불교의 특성. 호국불교, 왕권과 밀착, 현세 구복. 언어 생활의 편리를 위해 한자를 빌려 향찰, 이두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설총이 이두를 발명했다 그러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명한 거 쪽으로 안 보고 그냥 개량했다 쪽으로 보고 있어요. 조선시대 향촌사회, 둘의 개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자, 2008년도 국가직 문제 풀게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만으로 묶은 것은 기억.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순으로 발전했다. 이거는 세계 여러 나라 다 비슷하죠? 이건 특수성이 아니죠. 보편성이죠? 아니고요. 니은. 고대사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이다. 호국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특징이죠. 맞아요. 디귿. 조선시대 농촌사회에서는 둘의 개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만의 특수한 성격이고요. 리을. 정근대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건 다 그런 거죠. 보편성이죠. 그래서 우리만의 역사적인 특수성은 뭐냐면 니은과 디귿. 답지에서는 2번이 정답이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27강을 끝으로 이제 공무원 한국사 최종 정리 이제 MP3 강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이제 교재도 훌륭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MP3로 이렇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MP3 강의를 해봤는데 열심히 했긴 했는데 잘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저는 노력하겠고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마지막에 보니까. 노력하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가장 모든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초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에서는 항상 흐름을 파악하라. 그리고 외우려면은 항상 100% 암기하라. 그쵸? 원래 공무원 시험은 답지가 4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종 2개까지는 가려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확실하게 외웠냐, 이해했냐, 그죠? 그래서 외우려면 확실하게 외워라.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헷갈리면 시간 잡아먹잖아. 그럼 뭐 다른 과목도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외우려면 확실하게 외워라. 그리고 스스로 한번 그 필기하는 게 중요해. 필기. 눈으로만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하세요. 눈, 코는 안 되겠지만 눈, 입, 귀, 손.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해야지 더 암괴력이 좋아집니다. 특히 쓰는 것도 중요해. 쓰는 거. 쓰는 거. 그래서 아무튼 흐름을 파악하라. 외우려면 100% 완벽하게 외워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번 노트를 만들든가 아니면 모든 자신의 감각기관을 총 이용하라. 총 동원하라.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아마 90점 이상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예. 아무튼 여러분이 보다 좋은 결과가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른 말 필요 없고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MP3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면도 많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